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과도한 낭만성이 용인되는 순간은 아마 사랑에 빠져드는 순간이거나 그 사랑을 잃은 직후일 것입니다. 질이 멸렬했던 삶 안에 비춰드는 쨍한 햇살과도 같은 강렬함은 고통스러운 축복입니다. 인생에 처음 찾아온 그 환한 지옥을 통과한 소년의 마음을 그린 영화가 바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입니다. 이 영화가 원작 안드레 치먼의 그의 여름 손님을 뛰어넘은 작품이라고 하는 데에는 동성애 작품이 갖는 일반적인 클리셰를 지우고 젊음의 싱그러움과 눈부신 자연, 그리고 동통을 수반하는 첫사랑의 경험을 강렬하게 잡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외모는 너무도 아름다우며 이들의 사랑을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 역시 비현실적인 만큼 선하고 관대합니다. 크던 작던 누구든지 한 번은 거쳐갔을 첫사랑의 순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콜바넴은 그래서 아름다운 청춘의 영화이자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 1983년 북이탈리아의 여름, 자신의 가족이 머무는 별장을 찾은 한 남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위층의 소녀는 조용히 읊조립니다. 침입자가 왔네. 사랑의 통제 불가인 까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자 되돌아가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출렁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왜 마음을 뺏겼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올리버는 바로 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소년 엘리오의 마음을 빼앗은 찬탈자가 되고 맙니다.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엘리오의 아버지 펄먼 교수는 매년 여름마다 한 명의 젊은 학자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책 출간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의 여름 손님이 바로 24살의 미국 청년 올리버입니다. 늘 그래왔듯 엘리오는 2층에 자신의 방을 손님에게 내주고 그와 화장실과 발코니를 공유하며 옆방에서 기거합니다. 예정된 6주간의 시간만이 이들에게는 주어집니다. 이 작품은 이들에게 허용된 여름 한철 동안 이탈리아의 태양만큼 강렬한 그들의 사랑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엘리오의 집안은 완벽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지성과 인성적인 면 모두에서도 저러한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식구들 모두 다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식탁에 놓인 살구 하나를 놓고서도 그 어원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리버럴한 지성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엘리오는 바흐의 곡을 부조니 스타일로 자유롭게 편곡해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며 나이에 비해 조숙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 조각상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올리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오가 미소년의 몸이라면 올리버는 멋진 성인 남자의 전형적인 외모에 20대 중반에 벌써 철학과 부교수가 된 흠잡을 데 없는 청년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원작을 비로우되 동성애라는 대상의 문제가 아닌 사랑에 빠진 소년의 뜨겁고도 아픈 감정과 그 시기를 통과하는 인간 보편의 정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세상은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공간은 더 이상 남루한 일상이 아니며 내 마음을 빼앗아간 이의 말과 몸짓, 그리고 나를 향해 닿는 그의 손길은 온 우주가 흔들리는 강렬한 체험입니다. 이 영화는 엘리오의 감정선을 따르고 있어 올리버의 욕망은 전면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구 경기에 앞서 올리버가 무심한 듯 엘리오의 어깨를 만지는 장면이나 알듯 말듯 짓는 표정과 행동들은 엘리오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심리는 마음을 드러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라는 영화 속 소설의 대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출 수 없는 통제 불가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둑이 무너지듯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린 올리버와 엘리오는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의 욕망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은 연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품고 있을 땐 한없이 무거워도 뱉는 순간 무참히 가벼워집니다.
이제 존재의 증표인 이름은 사랑이라는 진부한 어휘 대신 달콤한 사랑의 미로가 됩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그리스 조각 작품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이 현실성이 소거된 또는 시간을 뛰어넘는 보편의 감정임을 밝히는 장치로 읽힙니다. 그리스 조각가 프락시델리스 청동상이 시간을 뛰어넘는 예술인 것처럼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만난 날카로운 첫사랑 역시 한 사람의 인생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엄마의 뜻대로 샤이 유대인으로 살아온 엘리오는 자신만만하게 유대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올리버의 삶을 통과하면서 그 역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983년이라는 시간적 배경하에서 동성애는 닫힌 미래였습니다. 아픈 사랑을 겪는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리하고 조숙하다고 해서 사랑의 고통을 더 잘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도 같은 영민한 소녀 엘리오는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제 또래의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로마에서 올리오와 행복하게 보낸 후 겪어내야 하는 이별 앞에서 엘리오는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자신을 데려와 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차 안에서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려주는 어머니의 손길에 엘리오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 힘겨운 한 시기가 축복이자 고통임을 아는 부모의 해안과 자애는 이 둘의 사랑의 면죄부가 되어줍니다. 사랑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아들을 보며 건네는 아버지의 위로는 진심입니다. 아들의 고통이 먼 옛날 자신의 고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기 이유는 달라도 저마다의 상처는 깊고 처절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부모가 되지 못하는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견에 맞서야 한다고 밖에서 외쳐도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될 때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범인들의 한계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고 익히고 추체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열리는 능력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의 풍경에서 끝이 납니다. 언제 그런 여름이 있었나 싶게 밖은 눈이 쌓여 있고 올리버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엘리오의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내 이름으로 상대를 말하는 그들만의 미러를 다시금 반복하는 올리버와 엘리오는 자신들의 사랑이 이미 봉인된 과거의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닥불 앞에서 타오르는 장작을 한없이 응시하는 엘리오의 슬픈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카메라의 롱숏은 상처 역시 사랑의 한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비극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